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민주당의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및 논의 의혹을 부인하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선 빠르게 입을 열었다며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수사받고 결백을 밝히라 하면서 특검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누군가 제보를 들먹이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밀었다면서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라고 여당을 비판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 자세히 분석합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세계 최초 히말라야 16자 등반에 성공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을 만납니다. 최근 네팔에서 체육관 준공식에 참석했고 울산 울주 세계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엄홍길 대장이 들려주는 산과 영화 이야기 들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5월 달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의혹 제기하고 그제 대정부 질문 부승찬 의원이 재차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의혹 제기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퇴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짤막하게 말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무래도 뭐 말하다 보면 이런저런 질문 나올 거를 뭐 했는지 또 이게 문건이 정제된 표현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 입장, 대법원장의 입장해가지고 전혀 없었다. 그 논의도 없었고 회동도 없었다.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자, 그 본래 그것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의혹을 뭐 제기했다 그러나요? 그 친여 성향 매체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뭐 의혹 100%다 이런 사실 실체는 없음을 사실상 시인한 걸로 보이는데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뭐 제보가 거짓이다 거의 이 수준입니까? 아직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계속 추가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 추가적인 증거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물증이라고 할 만한 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네네. 이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그 주장을 한쪽에서 입증을 먼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고 네. 현재로서 뭐 증거가 아예 없을 거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나오기 전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증거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보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될 책임이 의혹을 제기한 쪽에게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안 갔다 뭐 안 만났다니까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조 대법원장의 추가적인 입장을 더 캐물으려고 하지 말고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증거라든지 더 상세한 정황이라도 제시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제시가 안 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만큼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커지겠죠. 지금의 분위기는 딱 보면은 어쨌든 회동 4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 4명이 다 아니라고 하고요. 뭐 정상명, 한덕수 뭐 할 거 없이 다 아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김모 씨도 아니라고 하고 그 대법원장은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 한 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고 한 명은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선은 사실 거의 오픈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권력을 가진 쪽에서도 얼마든지 그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윤주진 위원께서 보실 때는 사실상 이건 1차적으로는 판명이 났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뭐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 실은 아님을 입증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맞다는 걸 입증하는 건 어떤 증거가 있지만 내가 만나지 않았음을 입증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 당시 권한대행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대법원장실 비서실에 그 일정 확인된 것만 오픈해도 이거는 충분히 예를 들어서 그날에 뭐 대법원장이 뭐 지방 일정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예,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발단이 어디냐면은 뭐 열린공감 TV라고 하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이제 아예 이 코너 자체가 뭐냐면은 믿거나 말거나 풍문을 전하는 무슨 뭐 썰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거를 확신에 차서 말하는 보도의 성격이 아니라 그냥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을 갖고 각색해서 재미삼아로, 물론 이런 것도 재미삼아 안 되겠지만요. 그런 음모론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그냥 아주 편하게 풀어놓는 자리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내용을 이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마치 실제 녹취인 것처럼 재생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졌던 거예요. 그게 5월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5월인데 그 이후로 이제 다시 4개월 만에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마치 대단한 제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꺼냈다면 실은 그러면 그 이상 뭔가 발전된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뭐 4월 며칠에 4명이 만나서 이재명 사건은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거거든요. 예, 구체성도 없이 왜 언급했을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그 흐름과 맞물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정도인데 근데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발언은 하나의 워딩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참석한 4명이 중에 1명이 취재원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누가 뭐 도청이나 몰래 들었다거나 야야만 성립이 되는 제보란 아니면 말이에요. 음식점 직원이 들어갔다가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게 뭐가 있다면은 즉각 밝혀야 된다. 즉각 그 제보자를 밝히지 않는 순간 않는다면 저는 이거는 이미 거의 뭐 거짓 음해로 일단은 판명이 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넉 달 후에 사퇴를 압박하는 이 시점에 대정부 질문이라는 거는 이제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그 자리잖아요. 부승찬 의원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역으로 진짜 이런 중대한 문제를 여당 쪽에서 알았으면 더 이렇게 뭐 집요하게 더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었을까요? 넉 달 동안. 상식적으로는 사실 이게 처음 나온 의혹 제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추가적으로 확보된 게 없는가 이것은 국민분들도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의혹 제기가 나왔는데 좀 비교를 하자면 과거에 오래전이지만 유명한 사건이죠. 아마 역대 우리나라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유명한. 박계동? 그렇습니다. 예, 일단 박계동 같았어요. 느낌상. 박계동 의원이 1995년 10월에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을 폭로를 했는데 그때 저도 그때 어린 시절이지만 기억이 나는 게 무슨 종이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막 들어 보이거든요. 이 정도의 손맛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근데 이거는 뭐 녹취록에서 나왔다고 하는 당사자도 아니고 제3자인지 하여튼 불분명한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사실은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으면 뭔가 세기를 박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현 단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 어떤 단초라도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다. 이거는 좀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 서영교 의원 틀었던 제보자 녹취가 사람 실제 음성 녹취가 아니라 AI 녹음한 거다? 이건 지금 윤주진 위원은 좀 파악된 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게 오늘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 당시에 열린공감 TV에서 재생됐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취재 첩보원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온 이 여성의 음성은 뭐 AI로는 아직은 판명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또 뭐 판사들 내부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전하는 거는 또 AI 대역을 썼다고 분명히 본인들이 또 밝히고 있어요. 그 밑에 무슨 자막 같은 것도 뜨던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 취재 첩보원이라고 하는 게 설사 AI가 아니다 하더라도 실은 얼마든지 이 방송을 만들면서 마치 정말 제보자인 것처럼 제3자의 목소리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문제는 서영교 의원이 이 취재 첩보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의 출처 이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그냥 열린공감 TV가 재미삼아서 만들었던 녹취를 갖고 마치 실제 녹취인 것처럼 말했다는 거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그 이후로 지금 서영교 의원도 비롯해서 민주당의 인사들이 계속 지금 말이 좀 겉돌고 있어요. 뭐 제대로 된 거 아니다. 그 당시에도 이거는 뭐 확신에
차서 했던 제보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둘러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별로 이렇게 서영교 의원도 한 발 빼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서영교 의원 뭐 내 눈으로 직접 본 거 아니어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수사해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박지원 의원은 서영교 의원이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틀린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옆에서 서포트하기도 했는데 자 이게 보니까 뭐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개혁신당에서 뭐 이준석, 천하람 이런 분들이 청담동 첼리스트 시즌 2 찍고 있다. 유튜브 AI 녹음 가지고 난리치는 게 이상하다 못해 기괴하다 뭐 이런 그 유튜브 음모론으로 대법원장을 찍어내리려 하냐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여하튼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당대당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사실을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이걸로 접근해서 아니다. 네, 근데 예. 어쨌든 간에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초나 단서나 증거, 예. 정황 이런 것들은 그만큼 제시가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고 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좀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갖고 있다라고 하는 혹은 뭐 의심이라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공세가 너무 나아가는 측면이 있고 심지어 네. 어떤 의원은 조희대 원장이 입증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이럴 때는 당 내에서도 자정작용이 좀 생겨서 네. 이걸 좀 속도 조절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원래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내란 특별재판부 같은 사법 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서도 논란이 없진 않았지만 본령을 좀 벗어나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원칙적 공감이다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얘기를 하면서 오해를 만들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사법에 대한 어떤 일반적 접근에서의 원칙적 공감이라는 쪽으로 물러섰고 이재명 대통령도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다음에 또 다른 공개석상 발언에서는 선출 권력 역시도 헌법과 국민 속에 있다는 네.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거는 뭐 우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스스로 정리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도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네. 이런 앞질러 나가는 문제 제기가 나오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를 당내에서 좀 어느 정도 바로잡아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법원장이 그런 일 절대 없었다. 뭐 완전히 일체 없었다. 이렇게 해명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 서부지법 폭동 때 그 무거웠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어제 가볍게 풀렸습니다.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는 참으로 가볍게 그리고 빠르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 유감입니다. 송승용 판사가 말하고 있듯 왜 그때 그렇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환송을 그렇게 번갯불에 콩 거먹듯이 빨리 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서부지법 판사 내부 구성원들의 주장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를 좀 뜯어볼게요. 지금 이제 이거 뭐 자기 의혹 제기는 그렇게 빨리 얘기하네. 그 전에 그 계엄 사태 났을 때 그다음에 그 서부지법 폭동 사태 났을 때 이렇게 뭐 입도 잘 안 떼더니 이제 약간 조롱성으로 뭐 자기 뭐 없다고 해명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전에 윤주진 위원님 어떤 게 있었냐면 이게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할까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사태를 압박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지나가는 뭐 초선 의원하고 뭐 정치 평론가하고 서로 싸운 것도 아니고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진 집권 여당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 사퇴를 얘기하면서 제기했던 사건이고 의혹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금 분위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진 이 상황에서 그 부분 의혹 뭐라 그럴까 해명한 거는 조롱성으로 치부하고
그 다음에 뭐 수사를 받으라든지 아니면 뭐 왜 그때는 더 목소리 안 높였 이 부분은 이건 어떤 식의 정치고 어떤 식의 논리입니까? 아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정청래 대표는 반응했을까요? 아 뭔가 캥기는 게 있겠지. 비겁한 침묵이다. 네. 사실상 시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특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네네. 건데 오히려 이제 정작 입을 열고 진실을 밝히니까 이제 와서는 이게 가볍냐라고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한 건데 예. 사실은 그러니까 약간 당황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사퇴 드라이브를 걸고 있었는데 네. 약간 거기서 했는데 사퇴 드라이브는 멈출 수 없는 그런 게 아닌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이미 본인들은 특검도 해야 된다. 뭐 탄핵 소추안도 발의할 수 있다. 물러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 이유를 뭘로 잡은 거냐면은 한덕수 총리를 만났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동안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가 본인이 공지에 몰리니까 이것만 톡 말해서 이거는 가벼운 처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러나야 된다. 예.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그리고 거죠. 이제 결정적으로 나온 게 이제 민주당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런데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서는 이제 조국혁신당도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만으로 특검을 한다. 이것 자체가 당연히 물론 사법부에 대한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12.3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법 폭동 같은 사건은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입장을 밝히면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히는 순간 재판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1심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겁니다. 모든 법관들은 판결문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생각과 철학을. 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나왔던 의혹은 개인에 대한 의혹이에요. 개인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드는 의혹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왜 그동안은 침묵하다가 이렇게 가볍게 입을 여느냐. 이제 약간 좀 궁색한 그런 빌미를 잡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네. 여기 이제 보면 송승용 판사라는 사람을 김수민 평론가님 언급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그때 파기환송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비판적인 그 글을 올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한덕수 정상명 회동 그 건을 밀어붙이기 힘드니까 아무래도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그 판결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태세 전환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의 뭐랄까요 취지라든지 중심 취지가 이미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귀현 판사가 재판을 지연하고 있고 잘못하고 있는데 대법원이 침묵하고 있다. 아무 조치도 안 취하고 내란 특별재판부 반대 같은 거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그거를 이제 내란범 보호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이 이미 막히는 것이 대법원이 일선 재판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사법농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대법원 보고 하라고 오늘도 사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치를 취했는데 그거는 오늘 보셨다시피 지법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대법원에서 입을 열 수가 없다. 그렇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향후에 어떤 제도를 이렇게 한다 이 부분은 할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제도 개선은 할 수 있지만 검찰은 검찰 동일체 원칙이 있지만 법원은 법원 동일체 원칙 같은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걸 보면서도 무리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사실 내란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로 옮겨온 건데 근데 이렇게 접근할수록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고 역풍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왜냐하면 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법관들이 헌법 해석에 따라서 재판이 다 중단돼 있고 이 대통령도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재판 걱정을 할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재판 결과를 갖고 다시 재론을 하는 것 이것이 과연 대통령한테도 도움이 되는 일인지 이건 좀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정청래 대표, 전현희 최고위원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특검이 수사해서 밝혀라. 그 조희대 대법원장 떳떳하면 특검 수사 받고 결백을 증명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지 그것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인데 예를 들어서 뭐 아까 그 제보도 있고요. 제보는 뭐랄까 이게 다시 불씨가 살아날 수 있을까 약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그런 분위기인데 이건 모르죠. 앞으로 좀 봐야 되는데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지 수사에 들어가는 네. 거 아닙니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판결이 내란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 여기에서 물론 의혹 제기는 했지만 네. 단초라든지 증거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러면 내란 특검이 이걸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혹은 김건희 특검이라도 할 수 있는가? 그건 아닌 거거든요. 특검에서도 네. 수사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좀 좁혀진 게 왜 그렇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빨리 판결을 했느냐 이 네. 부분인데 여기서도 좀 아전인수적인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자꾸 네. 얘기되는 게 9일 만에 뭐 원심을 파기했다 이런 표현인데 예. 아마 그게 2심 판결이 무죄가 났던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9일이 아닙니다. 더 긴 시간이었고 또 재판 연구관이라든지 대법관들이 생각할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었고 그리고 예. 사건 내용 자체가 이게 백현동 본판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냐 아니냐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건 내용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거든요. 네. 물론 다른 사건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좀 빨리 속도를 낸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지 않고 있다가 시간을 끌고 있다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근데 대법관들이 스스로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우리는 헌법 해석에 따라서 재판을 계속하는 게 맞다. 예, 만약에 예. 그렇게 결론이 난 다음에 그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취소가 돼버리는 사태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그리고 대법관들이 어쨌든 10대 2로 결론을 그때 냈기 때문에 대법관들이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대법원장 한 명이 채근을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거의 판결을 내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글쎄요. 좀 논리적으로 과연 반박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일단 뭐 제가 본래 드리려는 질문은 과연 이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저기 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서 얘기하는 건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공세 이 정도로 보시는지 요거 하나 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하려 했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려 했다는 게 민주당의 주된 주장이잖아요. 예.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만약에 본인이 나중에 지금은 입을 다물고 있지만 얘기한다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장 입장이라면 그러면 지난 대선 때 제기된 걸 이번 대선에 나오기 전에 결론을 안 내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끌다가 5월 말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5월 초에 한 달이라도 남겨놓고 한번 그 전원 합의체 얘기를 들어보자. 뭐 나름 본인은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어떤 반박하는 논리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전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두 번째 사안 질문 주신 거예요. 633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공직선거법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진작에 사실은 재판이 끝났어야 될 사안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돌이켜본다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다면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1심이 무려 2년이나 넘겼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판결을 안 해도 정치 개입, 판결을 해도 정치 개입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 판결을 안 하면은 왜 633 원칙 스스로 천명했던 원칙을 어기고 왜 지금 현재 3심 재판이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은 복잡한 사건도 아니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만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결을 하지 않았다면 네. 결국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출마에 면죄부를 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원칙을 따르는 것이고 원칙은 뭐냐? 원칙은 그렇다면 이거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놓는 겁니다. 다만 파기자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파기환송심으로 여유를 뒀어요. 자, 그 다음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자 법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입니다.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깊은 고뇌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침묵하는 것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특검이 수사할 수 전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왔네요. 왜냐하면은 검찰도 일반 사건을 보면 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발인 조사부터 해요. 그럼 고발인 조사한 다음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냥 사건은 유혐의가 되는 건데 네. 지금 그러면은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특검에 가서 고발인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물증과 새로운 정황이 무엇이냐. 없다면 이제 특검은 당연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없게 되겠죠. 네, 이런 여당의 사법부에 대한 파상 공세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100년에 걸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단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누군가가 제보를 들먹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기들끼리 만든 녹취를 들이밉니다. 대통령실이나 총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화들짝 놀란 척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웅성대기 시작합니다. 개딸이 달라붙습니다. 좌표를 찍습니다. 여론몰이 수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사냥은 끝이 납니다. 오히려 진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지라시에 의한 공작입니다. 이게 이제 뭐 동의하실 분도 있고 뭐 안 할 분도 있지만 되게 묘사를 리얼하게 했네요. 이 과정을.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진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찌라시에 의한 공작이다. 이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따른 의혹 제기가 증거를 갖지 못하면서 계속 그 수준을 넘어설 때 이럴 때는 이것도 수사 대상이다 이런 비판은 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 대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뭐 대법원장을 사퇴시킨다는 중대한 사안을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이 한 그 발언과 공세에 대해서는 뭐 책임이라기보다 어떤 최소한의 입장 표명이나 그런 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수사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건 위법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책임을 요구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야당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정말 알고 싶은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여당도 근거를 빨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촉구를 할 만한 사안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민주당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게 또 드러나는 게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사법부를 탄압한다면서 굉장히 크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만 근데 국민의힘 역시도 당장의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특검의 여론몰이 수사에 협조했다라고 장동혁 대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서 사법부 법원을 공격했다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정국 때 수시로 방문해서 압박을 넣는다거나 또 여러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법원이 어떤 법관의 양심과 증거에 따라서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눈치를 보고 했다는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고 계속 압박을 하고 비난을 했던 그런 행보가 있는 것인데 이제 와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를 보면서도 또 국민들은 또 뒷걸음질을 칠 것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는 이런 구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재진 위원님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이 뭐 국민의힘도 되돌아봐야 한다. 자기네 입맛에 맞을 땐 그렇고 뭐 자기 자당 의원 구속될 때는 또 비난하고 서로 뭐 법원하고 검찰이 짝짝꿍한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얘기하는데 자. 등가성으로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파상 공세와 국민의힘이 저 권성동 관련 비난하고 이런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근데 물론 여야가 각자의 입맛에 맞게 사법부의 판단을 해석해 온 거는 분명히 부끄러운 과정이었지만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정치권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평가하고 반박했던 거는 정치적인 평가였어요. 그러니까 뭐 자당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라든지 아니면은 뭐 불리한 수사라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다든지. 그런데 지금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그 배경에는 어떤 공적인 판단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그 화근을 다 없앤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적 이익을 위한 사법파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파기환송심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해서 내렸고 이거에 대한 정치 보복성으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물러나라, 내란 재판부 만들겠다, 그리고 사법부 대법관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공당으로서 대법원을 정치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고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고 그리고
사적 보복에 가까운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보복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위중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주요 도로는 대부분이 정체가 일찍부터 심해졌습니다. 서부간선도로는 양방향 모두 전 구간 정체가 절정이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이후에는 여의하류에서 청담대교까지 각각 정체 심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까지 정체고요. 이후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 밀리기 시작했는데요. 수리터널 1차로에선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지나서는 시흥 요금소에서 송내 그리고 김포 부근에서 각각 제속도 못 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입장휴게소에서 사고가 있었던 안성까지 정체입니다. 이후 안성분기점에서 다시 밀리고요. 더 가서는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요금소 부근에서 양방향으로 정체인데 모두 작업 여파입니다. 특히 춘천 방향 정체가 8km 구간이나 평소보다 심해져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윤주진 위원과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딱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윤주진 위원께 먼저 물어볼게요. 만약 본인이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면 버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정말 너무 힘들다. 그냥 주저앉을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같이 나약한 사람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저라면. 저는 못합니다. 저는 나약한 필부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겸손하신 게 또.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물러날 사람이었다면 그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대선 직전 한 달 전에 할 용기도 없었겠죠. 그런 결기도 없었을 거라고 보고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당시 이제 한덕수 만났냐라는 회동설이 나왔을 때도 뭐라 그러냐면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리 대법원장님은 절대 그럴 분 아닙니다. 근데 사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굳이 결을 따지자면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조금 더 민주당에 가까우신 출신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수많은 법조계 분들의 정평은 뭐냐면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사람이다. 그만큼 정치에 관해서는 전혀 그런 쫄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끌려 내려올지언정 스스로 물러난 사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쨌든 뭐 사실은 자기 스스로 내려오는 건 뭘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니까 더더욱 그게 쉽지도 않을 수 있는데 자, 민주당은 어쨌든 목적을 가지고 계속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오늘 보니까 좀 주춤한 것으로 보이고 탄핵론에 대해서도 당의 어느 정도 공식적 입장을 말하는 대변인이라든지 이런 인사들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탄핵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그 뭘 하든지 간에 사퇴 요구든 탄핵 소추든 본인들이 제기했던 의혹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분위기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는 게 민주당도 경험을 해봤지만은 계속 기각이 되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했었던 여러 탄핵 소추는 어느 정도는 명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역풍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게 대법원장입니다. 상대방이. 그리고 내란이라든지 여기에 직접적으로 결부된 게 없다고 한다면 사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결부된 의혹이 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했었던 것이고 최재 감사원장은 뭐 김건희 씨 관련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 또 뭐 그
몇몇 검사들도 탄핵 소추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한번 탄핵 소추에서 판단을 받아볼 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장이 특별히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직접 결부된 게 없다고 하는데 그걸 탄핵 소추에서 기각이 된다 이러면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스스로 좀 걷어차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탄핵 소추로는 일단은 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정말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집단 입당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게 무산된 지 거의 한 달 만에 재시도라고 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권성동 의원 구속된 상태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소환 조사 받았는데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것도 발부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세요? 저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발부될 가능성 매우 높다. 매우 높고. 근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는 그만큼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관건이 이건 것 같아요. 한 총재 쪽에서는 돈이 건네졌다 치더라도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내가 왜 그걸 지시하나. 오늘 또 승인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그 고리를 특검에서 발견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뇌물이나 이런 정치 자금에 관련된 수사들은 그 돈을 주고 건네고 지시하고 하는 이 과정들이 다 CCTV로 남아있고 이런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가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좀 그 영장 심사를 해 보면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또 중대한 고비다. 만약에 근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단순히 수사상에서 있는 기소로 가기 전에 있는 하나의 과정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미 밝혀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주진 위원님. 압수수색 이제 재시도 했는데 이 부분 어쨌든 지금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통일교가 대거 입당해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 이 부분을 좀 입증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뭐 이게 가정을 근거로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하지만 이게 입증이 된다면 당 입장에선 사실 적지 않은 타격이잖아요. 물론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 수준이었느냐. 또 저기 그 종교 집단에서 조직적으로 이걸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당시에 당 지도부가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방조했느냐 아니면 그냥 일부 특정한 캠프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당 지도부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실은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제 그 당시에 국민의힘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후보를 대선 후보를 맞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이 되고 대선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많아졌기 때문에 당원이 많이 급증했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과연 통일교도가 얼마나 비중이 될지는 좀 알아봐야 될 문제고 저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압수수색을 한다 할지라도 당원 명부를 만약에 확보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사람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지시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가입한 것인지는 또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개별적으로 다 그거를 수사해봐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에서 우리가 이만큼 당원을 가입했습니다라고 하는 통일교 쪽 내부의 DB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거는 조금 특검이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봅니다. 네,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아까 뭐 장동혁 대표가 100년 동안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가 100일 만에 무너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반헌법적 헌정사 한 번도 있기 힘든 반헌법적 일들이 나흘 만에 뭐 취임 100일 만에 했다. 나흘 만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제 내란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한 거 뭐 장동혁 대표는 인민재판부 설치 법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으로 야당 압살 정치특검과 법원의 합작인 야당 의원 구속 이건 아까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이 비판한 그런 권성동 의원 부분 이거 마지막이 장기 독재를 위한 개헌몰이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마지막 퍼즐은 개헌이다. 연임제 이거 보니까 장기 독재를 꿈꾼다. 이게 뭐 좀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까? 하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윤주진 의원.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만약에 개헌을 해서 4년 연임제로 바뀐다 할지라도 현직 대통령에는 해당이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었고
근데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최근에 저도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법이라는 건 뭐 100%가 없으니까 이런 또 여지를 남겼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단임제였는데 중임제나 연임제로 바꾼 사례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임기 제한을 폐지한 사례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뭐 베네수엘라, 러시아, 뭐 중국 이런 경우인데 네. 다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지도자에는 예외를 풀어줬죠. 풀어줬어요. 그렇습니다. 다 자기는 셀프 연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지 않고선 사실은 그 지도자 입장에서는 바꿀 명분이 없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거든요. 대한민국 정도의 거의 선진국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의 분위기로는 가능하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민주당이 생각하는 퍼즐은 뭐냐면은 결국 이 모든 것으로 가는 마지막에 뭐랄까요? 마지막 단계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정당,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전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진짜 이재명 대통령 외에는 이 나라의 지금 위기,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할 지도자가 없다. 이런 식의 명분을 쌓고 이재명 대통령도 임기 연장을 하려고 할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헌법상 부칙에 그렇게 현직 대통령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지만요. 이거는 사실은 헌법 개헌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헌법을 폐기하고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새로운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그 조항은 삭제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위험성이 있고 이거에 대한 우려를 국민의힘이 표명하는 거는 전혀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봐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 그렇다면 이게 선출된 독재로 갈 수도 있냐 이런 뭐 우려도 나오는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물을 엎지르고 신뢰를 그르치고 있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장동혁 대표도 이미 얘기한 게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한 야당 말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아니 헌법에 일단 그 조항이 있는데 옛날에 전두환 정권이 그 조항을 먼저 없앤 다음에 중임제로 가는 걸 검토했다가 전두환 정권 또 그렇게는 못했어요. 너무 속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동시에 그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그러면 그걸 조항을 삭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본인이 중임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헌을. 그러면 이게 박정희 시대도 아니고 이걸 국민들이 용인하고 국회의원 200명 이상이 찬성할 거냐.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국민의힘이 자꾸 돌아가시는 게 그렇게 주장할 거면 차라리 의원 내각제 음모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를 도입을 하면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데 사실 현재 정치 구조도 그렇거니와 경기도가 대표적인 변수인데 사실 민주당이 계속 총선에서 유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어쩌다 이기더라도 총선에서 똑같은 구도로 붙으면 민주당이 제1당되기 되게 쉽게 돼 있거든요. 이런 상태 이런 것까지를 더 활용을 해가지고 의원 내각제로 전환을 해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가 된 다음에 뭐 메르켈 독일 총리도 한 16년 집권을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장기 집권이라고 우기려면은 차라리 의원 내각제를 획책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느냐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사실 4년 중임이냐 혹은 연임이냐 혹은 5년 단임이냐 이런 것들 논의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장단점들을 잘 비교하면서 개헌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4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장기 집권이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개헌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1당 제1야당이 할 일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요 얘기는 윤주진 의원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민의힘이 오는 일요일 21일에 대구에서 장외투쟁 대규모 집회 이제 진행합니다. 자, 그다음에 뭐 대전 24, 25일 중에 그리고 뭐 서울 집회도 27일 할까 그러니까 검토는 하고 있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강력한 여당이 이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걸 때 국회에서만 있어봤자 수단이 없다 이렇게 본 건가요?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문제 같은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이제 조금 그 국민들의 여론이 이중성이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정말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국민들은 왜 투쟁하지 않느냐, 왜 제대로 싸우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으로서 장외투쟁보다는 장내투쟁, 국회투쟁, 입법투쟁을 해라. 이게 이제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장동혁 대표도 섣불리 이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뭐 원로들에게 묻는다, 뭐 내부적으로 당 지도부 회의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이게 약간 트리거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다녀와서 분위기가 좋았는데
조국 사면 이런 걸로 좀 실망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으로 빠지면서 네. 중도층에서도 야 이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정말 사법부까지 이렇게 틀어주려고 하나?라고 하는 국민적 의구심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어쨌든 지지층이 많이 그래도 계시는 대구나 부산에서 조금 세를 결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장외 투쟁만 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국정감사도 참여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거리에서 한번 민심을 모아보자 이런 요구도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자, 이제 법무부가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파티 의혹 관련해서 진상조사한 결과 그전에 수원지검이 조사한 것과는 달리 술과 음식 등이 제공된 정황 확인했다면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감찰 착수 지시했고요. 오늘 속보를 보니까 서울고등검찰청이 요 의혹 감찰을 맡게 됐습니다. 자, 이게 그 야당 쪽 시각은 결국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원지검에서 했던 것과 법무부에서 이제 1차 조사예요. 네. 이제 더 이제 심층 조사는 이제 들어갈 겁니다. 서울고검에서. 자, 이게 달라졌으면 실제로 그런 그 술 파티, 연어 파티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김수인 평론가님? 일단 지금 법무부가 조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교정본부 쪽으로 네. 조사를 한 거라서. 예. 그리고 이제 술 반입에 대한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 것 같은데 조금 이제 명확하게 꿰일 필요가 있겠죠. 네. 술 반입이 언제 된 건지 혹은 예를 들면 술이 반입됐는데 알고 봤더니 뭐 검사들이 따로 먹는 술이었다. 네. 이런 것이었는지 아니면은 진짜 그 피의자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먹인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맞춰야 되는데 이제 남아있는 퍼즐을 이제 검찰 쪽을 감찰을 해야 나오는 것이고 예. 감찰은 물론 해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좀 지목이 된 것이 그동안 이화영 씨가 계속해서 좀 진술이 흔들린 측면이 있었는데 네. 근데 본인이 회유당했다고 주장한 시점이 2023년 6월 중순 하순 정도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도 이상하다는 말이 나왔던 게 진술을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했다고 진술한 게 6월 초예요. 그러면 진술부터 하고 회유를 당했다는 건가 이게 의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법무부의 발표에서는 5월 17일로 특정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회유 시점이 진술 시점보다 좀 앞서 있는 것이고 그 사실은 이번에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법무부에서 지금 더듬고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회유가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화영 씨도 그 진실을 일그러뜨린 사람 중에 한 명인 거다. 왜요? 본인이 회유당한 시점도 정확하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5월 18일 5.18 전이라 가지고 송구해서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믿을만한 건가. 그리고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씨가 단절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쪽도 이게 술자리가 진실이라면 이화영 씨가 검사들이랑 어울려서 이재명 대통령을 구렁텅이로 빠뜨릴 뻔한 사건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도 이화영 씨는 우리 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나한테 보고 안 하고 쌍방울이랑 협잡해서 대북송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가 이화영 씨의 잘못이 더 크게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검찰도 이게 술자리가 진실이라면 이화영 씨나 김성태 전 회장의 어떤 죄를 더 덜어주는 축소수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 문제에서 결백하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하고는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또 드러난 이치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구조는 윤주진 위원님, 이 대북송금 수사 자체의 여권의 어떤 바라는 바, 희망사항은 대북송금 수사 자체의 어떤 신빙성이 저하되면 이화영 전 부지사도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그동안 이 수사의 신빙성이 이런 수사였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사실 정부 여당 여권의 어떤 목적은 이재명 대통령이지 이화영 전 부지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 중에 사실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대북송금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미 이제 또 특히 거기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화영 지사가 중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은 연결선상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이 사건을 회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로 가는 겁니다. 검찰이 그러면 공소 취소가 되려면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자체가 이미 위법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공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최적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조금 집중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교도관들의 진술 하나 때문에 완전히 모든 게 뒤집힌 거거든요. 네. 뭐 이화영 부지사랑 김성태 회장이 술 냄새가 났고 또 내가 뭐 술 한잔 했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라는 그 한마디를 갖고 지금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라든지 또 담당 검사들은 모두 모든 것을 다 모든 걸 다 조사를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제 교도관들의 일방적인 진술만 믿고 뒤집느냐 이런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약간 공작 냄새 난다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술 파티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결국은 이화영 지사는 그거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했잖아요. 마지막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술 파티가 만약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의 명분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분히 검찰을 오염시키기 위한 검찰 수사의 신뢰를 훼손하니까 검찰 자체가 정치 검찰이었다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5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7살 종훈이는 아빠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급작스레 신장암 진단을 받은 아빠. 수술을 했지만 암은 폐까지 전이된 상태였고 결국 폐암 3기 판정 후 힘든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아빠를 대신해 수업이 끝난 후 대형마트 식품 코너 아르바이트를 하며 병원비를 벌고 있는 종훈이. 전에 살던 아파트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갔고 종훈이와 아빠는 결국 낡고 열악한 지금의 월세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했는데요. 선풍기 하나로 폭염을 견뎌낸 올여름. 통증과 땀으로 괴로워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며 종훈이는 매일 밤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현실이 속상하지만 늘 꿋꿋하게 아빠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종훈이. 종훈이와 아빠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희망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덥다가 때로는 조금은 차가웠다가 오늘은 예년 수준의 수온주를 되찾았습니다. 야외 활동에 참 좋은 기온대입니다. 서울 오늘 낮 기온 평년 수준인 26도 기록됐고요. 서귀포의 낮 기온 30.6도로 제주도는 당분간 조금 무덥고 열대야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호남권에 또 늦은 밤부터는 제주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오늘 밤 호남 지역으로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텐데요. 10에서 60mm 정도인데 많은 곳 서해안 쪽으로는 80mm 이상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서해안을 위시해 서쪽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되는 양상을 보이겠고요. 밤에는 동쪽 지역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인 모레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쪽 중심으로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시점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쪽은 모레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관령 10도에 머물겠습니다. 14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대전 23도로 떨어지고요. 22도에서 28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전남권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23.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협상에서 미국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 기지 소유권 언급은 농담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차례 무산됐던 국민의힘 압수수색도 다시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매간 매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검사는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사를 언급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하면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론몰이와 공작정치가 도를 넘었다면서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첫 금리 인하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3,46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롯데카드 해킹으로 297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28만여 명의 카드는 해지 또는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오늘 인터뷰 코너에서는 세계 산악계 전설 엄원길 대장을 모셨습니다. 엄원길 대장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8,000m 이상 히말라야 16자를 등정했습니다. 지금 네팔에서는 엄원길 휴먼 재단을 통해서 학교, 병원 등 시설들을 지어주고 있고요. 지금 당장은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아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일정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엄원길 대장 나와 계십니다. 엄원길 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나마스테.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네네. 예. 이 영화제 때문에 엄청 바쁘실 텐데 예. 자 우리가 이제 최근의 활동 뭐 이게 구체적인 질문하기 전에 네. 저 같은 사람이 보면 예. 이런 레전드 산악인을 보면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정말 그 고독한 싸움이잖아요. 산을 예. 오르는 게. 아, 그렇죠. 자신과의 싸움이죠. 예, 예. 그 고독한 싸움을 할 때 산을 오를 때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정상에 올랐을 때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예. 산을 오를 때는 이제 뭐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자체가 네. 제 말 그대로 생과 사의 사선을 넘는 자기 자신과의 뭐 사투를 벌이는 거죠. 네네. 자연과의 어떤 대자연의 어떤 도전을 통해서 사투를 벌이는데 그 매 순간순간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루 말로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장님도요? 예,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두려움이 누구나 그렇습니까? 그럼요. 거기서 거대한 산에서 자연 속에서 예.
그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 그 찰나에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모든 자연의 현상들이 순간적으로 눈사태가 쏟아지고 막 뭐 상황에 따라서 뭐 강풍이 몰아치고 온도가 극강하고 막 그다음에 낙성, 낙빙 뭐 보이지 않는 히든크레바스부터 한 발 한 발 한 순간순간이 일촉즉발의 모든 상황들이 순간에 찰나에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에 일어날 일들을 순간적으로 대처하면서 그걸 이렇게 극복하면서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뭐 육체적으로도 엄청난 뭐 힘들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그 정신 압박감이 있죠. 알면 알수록 그 세계에 더 그 분야가 더 쉽고 더 저기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은 게 아니고 이 8,000m라는 이런 고산의 어떤 그런 산을 오르는 것 자체는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세계가 이렇게 그 안에 깊이 더 자세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느낌이 감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산을 처음 가는 사람보다 여러 번 간 사람이 산을 더 잘 알듯이 저도 경험이 많으면 뭐 경험이 많으니까 뭐 성공률도 높고 뭐 사고율도 적고 쉽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저는 그 세계가 산이 겉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세면의 세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알면서도 그런 것을 그런 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위험하고 고통스럽죠. 그래서 순간순간 꼭 이 순간들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정상을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겪고 이겨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결국에 정상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이것을 이 순간에 두려움이라든가 이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엔 실패를 하거나 어쨌든 뭐 결국엔 다시 또 되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제 자신에게 계속 저기를 하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이 고통을 이겨내지면 정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 제가 계속 되뇌이면서 산을 오르고 그 순간 이제 그 어떤 정상에 딱 올라섰을 때 그 감격은 뭐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야, 결국엔 드디어 내가 해냈구나, 성공했구나. 그러면 제가 자신이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때문에 물론 자연이 산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올라가는 정상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결국엔 그것에 더불어 제가 제 자신을 이겨내고 극복해내기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순간에 그냥 그 신에 대한 자연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갖고 동료들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제 자신 스스로에게도 야, 너 잘했다 너 멋있다 말이야. 그러다 순간적으로 이제 약간 막 기분이 업됐다가 순간적으로 약간 허탈한 감이 감이 들고 면서 바로 이제 하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그래요. 거기부터 또 다시 시작이네요. 그럼요. 또 새로운 또 도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상 올라갈 때 모든 것을 다 소진시켰기 때문에 완전 제로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그 상황을 하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했다고 해서 정상을 섰다고 해서 그게 진정한 또 성공한 게 아니고 진정으로 진짜 안전한 처음 시작했던 지점을 다시 돌아왔을 때 내려왔을 때 안전하게 내려왔을 때 그것이 진정 완전한 성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경외심이라 그러는데 또 겸손해지기도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최근 그 활동들 조금 여쭤볼게요. 네네. 자, 대장님이 최근 상임이사로 계시는 어몽길 휴먼재단이 네팔 현재 추진하는 다목적 체육관 준공식에 최근에 참석하셨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 자, 학교 건립 사업 뭐 이런 거 계속하고 계시고요. 네. 자, 예전에는 히말라야 어떤 정상에 오르는 도전을 하셨다면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요. 요즘은 네팔 아이들 웃으면서 정상에서 느끼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들었던 말 중에 인상적이었던 거 있습니까? 아이들이 뭐 우선 그 해맑은 순수한 그 미소며 기뻐하는 뭐 웃으며 막 웃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진짜 이뻐요. 이쁘고 귀엽고 말 그대로 진짜 천진난만한 거죠. 진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진짜 그런 좋은 시설에서 공부를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어몽길 휴먼재단에서 그동안 히말라야 오지재단 이제 계속 학교만 이렇게 지어왔는데 거기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휴먼스퀘어프라는 이제 기업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이제 어몽길 휴먼재단에 같이 해가지고 공동을 해서 짓게 됐는데 처음으로 짓게 되니까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짓니까 이제 아이들이 우리에게 이런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바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기상 조건에서 못 할 수도 있고 거기는 또 예체능 교육이라는 게 별도로 수업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것도 실내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해서 아이들이 진짜 어떤 기후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실내에서 그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죠. 해서 너무 좋은 시설을 해준 거 이런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준 거에 서 감사하고 고맙다고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보니까 이제 다목적 체육관 준공식 그 지역이 네팔 딸깨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또 네팔에서는 어떤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제 어몽리무재단이 그동안 세계 최고 에베레스트 1호 학교를 4,060m 팡보체라는 그쪽 지역에다 1호를 설립을 1호 학교를 지으면서 2010년도부터 짓기 시작해가지고 매년 한두 개씩 이제 히말라야 오우제도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개째예요? 현재 지금 18개를 완공을 했고요. 19개, 20개, 2개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 지역의 3,450m 남체라는 마을에 고산족들이 사는 셀파족이 마을에 현재 자그마한 그 병원도 하나 졌고요. 그다음에 그쪽 지역에 이제 또 옛날 2015년대 그 지진으로 해서 뭐 굉장히 큰 오래된 옛날 고찰이 명성 고찰이 무너졌는데 거기 절도 하나 졌고 그다음 그쪽에 그 지역에 또 스님들 그 기숙사 공부방도 하나 졌고 그렇게 하면서 매 히말라야 오우제도 학교를 이렇게 졌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이제 짓게 된 게 16번째 학교 지역이 바로 네팔 수에서 카투마 중심가에서 약 40여 분 외곽 거리에 거기다 이제 교육 타운을 짓는 겁니다. 에듀케이션 타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다음에 그 전자 도서관, 그다음에 컴퓨터실, 마을회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토탈적인 것을 여기다 지금 한 섹터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로 오지 위주로 학교를 지었다면 이거는 약간 수도에서 가까운데 교육 타운을 만든다. 이제 8,000m 이제 16자를 올라갔기 때문에 16번째 학교는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이런 지역에다 그리고 가까운 그동안 오지에다 막 이렇게 졌기 때문에 네팔에서 가까운 지역에다 이런 하나의 그 타운을 하나 짓자. 그래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형님들 학교를 짓고 그런 어떤 좋은 시설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활용 정점이 이제 그 점정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이제 딱 만든 교육 타운의 차원에서 자. 지금 어몽길 휴먼 재단이 얼마나 활발히 이제 활동하는지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재원 마련은 혹시 어떻게 합니까? 그게 가장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기업 지원도 있습니까? 아니면은 일반인 후원금이 위주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본은 이제 일반인 개인 후원금 매달 월 얼마씩 내는 그 CMS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자동 이체되는 개인 회원이 있고 그다음에 기업 CMS 기업이 뭐 월 얼마씩 또 이렇게 일정 금액을 내는 그 금액이 있고 그다음 더 큰 거 이런 거 이제 큰 학교를 짓는다 뭐 또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은 예산이 일시에 많이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이런 개인이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기업에서 이제 이렇게 일시 대기업에서 도와주면 그런 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대기업은 아직까지 뭐 참여 안 하고 어몽길 대장님 정도면은 뭐 서로 하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다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베풀겠다, 봉사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의 이념을 갖고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저희부터도 이렇게 그 공동 홍보를 같이 좀 해주면서 이렇게 다니면서도 얘기하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뭐 최근에 네팔 정부로부터 명예 그 시민권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비자 면제 혜택도 받았다고 보도도 있는데 네팔 정부의 반응이나 현지 주민들 좋아합니까? 뭐 현지 주민들은 뭐 이로 말로 뭐 진짜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 왜냐 그 자기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진짜 어떤 교실이라고 학교라고 할 수 없는 진짜 흙바닥에 진짜 흙벽돌에 진짜 뭐 책걸상도 진짜 너무나 열악한 이런 교육 환경 시설에서 진짜 거의 뭐 무너져가기 일본 직전 그런 건물 오제가 보면 진짜 교육 환경 시설이 너무너무 열악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참 눈물 날 정도로. 근데 시작하시게 된 계기도 그런 거를 둘러보시다가 이거 해야겠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이제 그 8,000m 16자를 이렇게 막 도전하는 과정에 막바지 이제 14자를 끝내고 다시 또 새로운 15자 16자를 막 도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얼마나 이 8,000m 고산을 오른다는 것 자체가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거대한 산을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위험하고 진짜 이
죽음을 담보로 하고 하는 도전한 것이거든요. 그럴 때 그 압박감이라는 것이 이름 말을 표현할 수 없죠. 그럴 때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했어요. 제발 꼭 성공하게 해주시고 저를 산을 내려보내 주시면 제가 먼저 동료들 자녀들도 유가족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산만 보고 정상만 보고 오르던 도전했는데 어느 순간 산 아래가 보이고 산 아래짝에 산자락에 사람의 인간의 세계가 보이고 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 열악한 교육 환경, 너무나 열악한 어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꿈도 없이 어떤 희망도 없이 자라는 그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이 가난의 고리를 끌 수 있는 것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이 해결책을 방법론을 가르쳐야 된다. 그것은 바로 교육이다. 바로 깨우치게 해야 된다. 바로 교육은 이들에게 생명 같은 것이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학교를 줘줘야 되겠다. 그런 그 간절함 16자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그 염원 뒤에 성공해 주면 제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 사업도 하고 후원 사업도 하고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베푸는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에 꼭 보답하는 의미에서 저 혼자 제가 이거 혜택을 받고 누리고 살지 않고 꼭 제가 살아서만 산을 내려보내 주신다면 제가 꼭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그 염원 속에 하늘에 기도를 하셨군요. 신발을 신게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진짜 어느 순간 16자로 성공하고 제가 그 눈 속에 빙하 속에 잠들이지 않고 살아서 산을 내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히말라야 약속 지켜야지. 무언의 약속이긴 하지만 히말라야 저거 단둘이 무언의 약속했지만 이건 지켜야 되는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할 수 있는 힘이 역량이 또 그렇게 안 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자금의 힘을 모아서 한 줌의 힘, 재산이 한 줌의 호흡을 마다하지 않듯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해서 2008년도부터 재단 설립해서 2010년도부터 제 1호 학교를 해가지고 그런 교육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막 우리 문자들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6824님이 어몽길님 애청하는 뉴스레터 K에서 목소리 들으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어몽길 대장님의 봉사에 동참하고자 프로메 재단에 매월 작은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해주셨고요. 제가 또 홍보대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3253님이 우리나라 대표 산악인 엄 대장님 인터뷰 들으니까 더 반갑습니다. 높은 산에 전기 받아서인지 대장님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샘솟습니다. 네팔 어린이들이 천사 할아버지라 부를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게 또 궁금해요. 이게 이제 네팔 전역에서 호문 활동 교육 사업 지금 하고 계신데 중장기적인 목표 네팔 내에서도 더 확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이걸 다른 나라로도 조금 검토를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이 내실을 좀 더 다져야 되겠다. 기존에 지금 학교를 지금 한 20개 20개 정도 짓고 있는데 이것을 현지에서 그 자체적으로 뭐 학교를 지어주면 스스로가 운영 관리가 유지 보수가 안 됩니다. 교육부에서 예산이 그런 게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건 간에 또 뭐 추가 시설 뭐 도서관을 짓다든가 뭐 컴퓨터실을 짓겠다.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늘어났을 때 교실 수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저희가 예상했을 때 인원이 세월이 지나면서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주변에 학생들이 막 계속 모이고 늘어나죠. 교실이 늘어나게 필요한데 그걸 또 지어줘야 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또 증축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물 휴무재단 네팔 지부가 있거든요. 저희 같은 거. 그래서 모든 학교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그때 필요한 것들 유지 보수 비서부터 또 추가 지원서부터 증축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도서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져준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 수가 늘어나면 선생님들을 또 교육부에서 추가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요. 예산이 없다고. 그럼 그런 부분까지 다 신경 쓰시는 그럼 또 거예요? 재단에서 선생님들을 직접 현재 13분을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선생님들 월급도 지금 매달 이렇게 재단에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기존의 이 지원 학교 기존의 시설들을 계속 유지 보존하면서 이걸 좀 잘 다지면서 또 환경을 좀 좋게 하고 이걸 좀 더 이렇게 좀 잘 될 수 있게끔 잘 좀 더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고 히말라야 그 등반 중에 사고를 해서 유명을 달리한 셀파들의 고산족 셀파들 등반 중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가족들 자녀들이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그런 어떤 그 집안의 가장의
없음으로 해서 그 가족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생계에 도움을 준다. 예, 그렇죠. 생계. 그래서 그 아이들의 그 장학금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저희가 지금 26명의 학생들을 매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우리 학교 지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교까지 뭐 들어가고 싶다, 대학교를 입학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성적 순위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또 잘하는 아이들은 대학교 갈 수 있게끔 지원돼서 장학금이라든가 기숙사비 이런 지원도 하고 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런 어쨌든 네팔 쪽에 중점적으로 저에게는 뭐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히말라야고 그다음 거기 또 첫 발을 내딘 곳이 첫 도전한 곳이 바로 네팔이기 때문에 네팔하고 어쨌든 계속적으로 인연을 맺으면서 우선 여기에 어쨌든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여기 뭐 또 여유가 되면 이제 제가 또 생각하는 곳이 파키스탄 쪽을 또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차후로 좀 염두에 두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네팔에 더 집중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게 다져지면 파키스탄 쪽도 머릿속에는 생각하고 있다 말씀이시고요. 네팔에는 1년에 365일 중에 한 어느 정도 가 계십니까? 1년에요? 그 제가 히말라야 8,000m 이렇게 뭐 등반하고 그럴 때는 한창 다닐 때는 1년에 뭐 절반 이상은 히말라야에서 지냈어요. 그러셨어요. 산에서 지냈죠. 근데 이제 뭐 16개월 선거하고 나서 어몽리무 재단을 설립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학교 거기서 착공식 하러 갈 때 하고 그다음에 또 나중에 준공식 할 때도 가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공사 활동 공사하는 거 진행상황 체크도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봉사팀 대학교 뭐 봉사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의료팀이라든가 이런 팀들도 인수해 가지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공사에서 뭐 수분원자 학교를 진다 그럼 그 인천공항공사에 또 글로벌 봉사단 단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단원들도 인수해 가져가서 그 수분원자 학교 진대 가서 거기 학교 학생들한테도 그 봉사활동도 하고 또 기업체들이 또 그런 봉사활동하는 거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글쎄 뭐 1년에 날수로 따지면 뭐 절반 이상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하여튼 3분의 1 정도는 네팔에서 그러시군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영화 얘기 좀 해볼게요. 어몽길 대장님께서는 울산 울주 산악영화제 집행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개막은 26일 날 한다고 하는데 개막 전에가 더 바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어떻게 그 인연을 맺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 영화제.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악영화제 아닙니까? 산악영화제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산악영화제는 또 제가 또 산악인이고 해서 인연을 영화제 시작할 때부터 세동할 때부터 2015년도에 프레 영화제 때 그때 제가 이제 홍보대사로 이제 함께하고 올해로 이제 11년째 이렇게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제가 2018년에는 명예 홍보대사로 또 활동을 했었고 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2월부터 집행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처음에는 영화제를 알리는 쪽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서 응원했지만 지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화제가 이제 세계적인 산악 영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대내적으로 홍보하고 어떤 알리는 것에 이제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올해 영화제 집행위원장 맡으셨으니까 뭐 중책을 맡으셨는데 올해 영화제의 어떤 뭐 기획 의도랄지 뭐 혹시 대장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프로그램 요거 상영작 요런 건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좀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10주년이 되고 해서 10년 되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울산 울주 세계영화제는 어떤 국내 유일의 어떤 국제 산악 영화제로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영화가 어우러지는 독창적인 문화축제거든요. 특히 올해는 10주년을 맞아서 지금까지의 발자취를 10년의 직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특별한 소식 하나를 꼽자면 제1회 영화제를 그때 할 때 찾았던 그 세계적인 산악인 그 라이놀드 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10주년을 올해 이제 10주년 만해서 다시 울산 울주 산악 영화제를 찾는 거거든요. 그리고 올해 그분에게 이제 산악문화상도 드리고 이분은 인류 역사 최초로 그 히말라야 8,000m를 무산소로 올라가신 대단한 인간으로서 대단한 연세도 많을 것 같은데요. 연세 많으시죠. 무산소 등장. 무산소 완성하신 분이고 또 오늘 인류 산악사의 그 전설적인 인물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이분이 오시면 산악문화상도 수상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가 직접 공동 연출한 다큐멘터리 2편이 있어요. 영화를 만드신 스틸 얼라이브라는 영화와 에베레스트 최후의 한 걸음이라는 영화가 상영되고 이 상영 후에는 메스너 이분하고 같이 대화의 자리도 마련돼 있고 관객들이 같이 전설적인 산악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어떤 인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말하는 그런 특별한 어쨌든 제가 지금
두 영화의 제목을 말씀하셨는데 야, 제목만 봐도 스틸 얼라이브 여전히 에베레스트. 살아있다. 다시 생존해 있다. 그러니까요. 에베레스트 최후의 한 발짝. 이번이 에베레스트를 인류 역사 최초로 인간으로 무산소로 올라가셨고 단독 등장하셨거든요. 그래서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요. 우리 뭐 청취자분들도 좀 여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위원장님 해볼게요. 네네네. 산악영화제는 뭐 산, 사람, 자연을 주제로 뭐 한 작품에 대한 소개 통해서 산악 문화, 이상 저변 높이는 데도 이제 기여하고 있을 겁니다. 네네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제가 앞으로 국내 산악 문화에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또 등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을지 그런 좀 마음에 두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은 뭐 다 아시겠지만 도전의 대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안아주는, 그래서 저는 산을 진짜 어머니와 같은 그런 존재, 제 인생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도전의 대상이면서 우리를 품어주는 어머니. 어머니와 같은 그 따뜻한 그런 어떤 그런 곳이다. 편안한 곳이다. 산을 오르다 보면 정상을 오르는 성취만이 아니라 자연 앞에서 겸손과 동료들과의 신뢰라든가 그리고 스스로 돌아보는 깊은 진정한 휴머니즘의 성찰을 얻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관객 여러분들이 산악 영화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느끼시길 바라고, 단순한 그 모험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 서로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휴머니즘적인 그런 그야말로 산의 진정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와서 보시고 느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얘기. 자, 요거는 이번 영화제하고 직접 관련되는 건 아닌데 제가 좀 순간적으로 궁금해서 대장님께 여쭤보면, 평소에 이제 산악 영화들 많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아하시는 게 어떤 거세요? 저는 이렇게 뭐 어떤 뭐랄까 가상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스토리를 영화 만든 것보다도 지금 이런 산악 영화제의 특징이 뭐냐면 진짜 실질적인 약간 다큐멘터리성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거죠. 그거를 이제 어떤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자연의 현상들, 인간과 자연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그대로 생생하게 리얼하게 다 담아낸 것들을 이제 만든 작품들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감동이 더 진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런 휴머니즘 다큐멘터리, 자연 다큐, 실화적인 다큐멘터리 이런 영화를 산악 영화를 더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대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제가 약간 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히말라야 정상을 넘은 뒤에도 어몽길 대장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더 큰 산을 오르고 계신 듯 제가 이제 옆에서 보니까 보입니다. 아이들 미래를 세우는 일이고 또 산을 통해서 사람과 세상을 잇는 여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어몽길 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생의 진짜 정상, 우리가 가야 할 곳, 그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산악인 어몽길님의 인생 정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결국엔 휴머니즘, 우리가 인간이 맺어지는 인연 속에서 맺어지는 어떤 정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엔 어떤 동행을 하면서 거기서 소통하고 거기서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후반에 앞으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혼자가 아닌 남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 어떤 중요성을 깨닫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베푸는, 봉사하는, 희생하는,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어쨌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항상 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 안 된다라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져가지고 도전을 하면 뭐 일이 성취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몽길 휴머재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진리가 있거든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좋은 일이 분명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가고 베풀고 소진되는 거 가지고 내 것이 부족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명히 다시 나한테
그것이 배 이상으로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온다라고 그것도 제가 깨달았습니다. 네. 그런 걸 전달해 주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리고 그것이 일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이 나죠. 그것이 다시 나에게 좋은 일이 되돌아온다. 그게 네, 인생의 신념이고 항상 그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말라야와의 약속을 네팔에서 성실히 지금 지키고 계신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었습니다. 어몽길 대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9개월 만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 인하 배경이 뭐예요? 네, 일단 미 연준이 금리 내린 것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미 연준이 현지 시간으로 17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후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금리는 기존 4.25에서 4.50%에서 4.0에서 4.25%로 낮아졌습니다. 이게 0.25%포인트를 내린 건데요. 지난해 12월 인하 이후 5번 연속 동결을 하다가 9개월 만에 움직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첫 금리 인하고요. 네. 연준은 발표문에서 경제 성장 둔화를 언급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활동이 완화됐다는 평가였는데요.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고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라면서 다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상승했고요.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인하를 결정한 거다라고 보입니다. 네. 시장에선 큰 폭의 인하 기대도 일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 표결 결과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B컷, 그러니까 0.5%포인트 이상의 인하를 요구를 했고 시장 일부에서도 0.5%포인트 이상 인하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0.25%포인트 인하였던 건데요. 내부 표결에서도 이견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스티븐 마이런 신임 연준 이사는 0.50%포인트 인하의 표를 던졌는데 다수의 위원들이 0.25%포인트 인하에 동의한 겁니다. 결국 그 의견이 소수 의견에 그치면서 B컷은 무산이 됐고요. 연준은 신중한 스탠스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급격한 완화가 물가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연준의 독립성이 일정 부분 확인됐다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가 어떻게 될지 연준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연준은 향후 전망도 함께 내놨는데요. 올해 말 기준금리 예상치 중간값을 3.6%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연내 2차례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점진적인 인하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결정은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도 좀 달라졌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인데 미국과의 차이는 상단 기준으로 1.7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그동안 금리차 확대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번 결정은 원화 안정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에도 부담은 좀 생기는데 추가 인하 여부는 경기와 환율 상황에 따라 조율될 전망입니다. 네. 자, 한국은행 통화 정책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거라고 지금 보세요? 네, 일단 한국은행의 인하 부담도 다소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연준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선 만큼 한은도 결정을 내리기가 수월해진 겁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한은의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올해 국내 성장률이 0%대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여전히 큰 만큼 경기 진작을 위해선 추가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분석입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집행과 금리 인하가 함께 가면 재정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10월 금통위에서는 0.25%포인트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 단행 가능성 말씀하셨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가계대출 또 이로 인한 집값 이게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지적도 또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네, 일단 한국은행의 고민도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는 건데요. 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여전히 오름세라는 겁니다. 8월 기준으로 0.48% 올랐는데 상승폭은 6월과 7월보다 줄었지만 네.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대출도 다시 늘고 있는데요. 8월 말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새 4조 1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이게 7월에는 증가액이 줄었지만 다시 반등한 건데요. 이 때문에 일부 금통위원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네. 또 자본 유출과 환율 충격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하나는 결국 10월 인하 가능성은 크지만 이게 또 이런 상황에 따라서 10월, 11월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오늘 코스피는 미국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 때문에 네. 대형 반도체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하루 만에 반등했고요. 전일 대비 47.9%포인트 1.40% 오른 3,461을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거고요. 네. 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수세가 견인했습니다. 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오늘 큰 뉴스인데 네. 이동통신사에 이어서 이번엔 롯데카드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정보잖아요. 네. 이게 유출 규모가 궁금한데 얼마나 유출됐어요? 네, 롯데카드가 외부 해킹 공격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7만 명이요? 네, 거의 300만 명이네요. 네, 그렇게 밝혔는데요. 네. 롯데카드의 이번 해킹 공격은 사실 지난달 14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이게 롯데카드에서 공격 사실을 인지한 게 17일 지난 뒤인 네. 지난달 31일이었는데요. 당시 롯데카드는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번 발표에 따르면 실제로는 100배가 넘는 200GB 규모가 새어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요? 이게 롯데카드가 지금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업계 5위권 카드 회사인데 전체 약 3분의 1에 가까운 회원 정보가 유출된 겁니다. 이게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 수집된 데이터로 뭐 연계 정보,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 코드, 내부 식별 번호, 간편 결제 서비스 종류 등인데요. 롯데카드 측은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28만 명의 고객의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CBC 번호 등 CBC? 네, 등인데요. 이들의 경우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 거래 시 부정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카드는 7월 22일과 8월 27일 사이에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나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를 신규 등록한 고객으로 지금 이게 보고 있고요.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겠다는 방침입니다. 7월 22일에서 8월 27일 사이 새로운 페이 결제 서비스 커머스 사이트에 사용 카드 정보 신규 등록한 고객이 맞습니다. 이게 뭐 이번에. 결제와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고객이 네. 이 얘기네요. 네. 이런 부분들은 또 회원들 입장에선 되게 이제 주목해서 볼 부분인데, 자. 롯데카드 측은 피해 구제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을 내놨어요? 네, 일단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 전액을 보상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2차 피해도 연관성이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라고 그래요.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아울러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 명에게는 재발급 시 다음에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어떤 앞으로 세부 대응 방안이 나올지 혹시 뭐 어떤 피해 사례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그렇다면 어떻게 뭐 나름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금융당국 오늘 관계기관을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 회의에 들어갔는데요.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6일 여신 전문 금융업계 CEO들과 만나서 이게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고 뭐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을 갖고 대표가 직접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라라고 당부한 바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어떤 구체적인 대응책이 나올지는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비행기 회사인데요. 말레이시아의 에어아시아. 기내에서 승무원 댄스 공연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기내 승무원 댄스 공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이게 지난달 방콕 돈무항에서 푸켓으로 향하는 항공편에서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온 건데요. 윤 기자가 어이없다는 웃음을 지금 웃었는데. 네. 영상에는 어이없어요?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승무원이 그러니까. 댄스 파티라는 게 참. 영상에는 승무원들이 기내 복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공연은 음료와 식사 서비스가 끝난 뒤 진행이 된 건데 이게 17일 기준으로 영상은 조회수 90만 회를 넘겼고요. 좋아요는 4만 건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댓글도 수백 개가 달리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게 춤을 춘 승무원 중에서는 걸그룹 베라의 멤버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베라라는 게 에어아시아 승무원과 지상직 직원이 함께 만든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와, 이게 뭐 회사 차원에서 하라 그런 건지 뭐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윤 기자 얘기한 대로 비행 중에 안전 문제 있고요. 승무원들이 이게 만약에 댄스 서비스를 승객들 앞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적절하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의견이 좀 크게 갈리고 있는 그래요. 건데요. 일부 네티즌들은 승무원의 본업은 비상 상황 대응과 서비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네. 이게 공연이 전문성을 해친다라는 비판인 건데요. 이게 가족 단위 승객이 있었다면 좀 불편했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유럽처럼 안전 규정을 중시하는 곳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는데 그래요? 단조로운 비행에서 좀 활기를 준 이벤트라는 의견도 있고요. 짧은 공연이기 때문에 마케팅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이게 결국 기내 공연이 안전 논란과 신선한 시도 사이에 좀 갑론을박을 낳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안전 논란과 새로운 시도 사이에 갑론을박. 자, 특전사 예비역 오요한 씨가 24시간 턱걸이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24시간 동안 턱걸이 몇 개 하면 세계 기록이 됩니까? 네, 바로 오요한 씨가 24시간 동안 1만 1,707개의 턱걸이를 하면서 기네스 신기록을 세운 건데요. 10,000개 넘게. 예. 종전 기록이 일본 선수가 세운 8,940개였습니다. 네네. 이미 지난해 8,707개를 했지만 기네스 등재를 기다리던 사이에 기록이 깨져서 좌절을 겪은 거고요. 이 오요한 씨는 아내의 격려로 다시 일어서게 된 겁니다. 아내는 1년간 삼시세끼 식단을 직접 짜주면서 도전을 지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첫 번째 도전은 방송사 지원이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모든 준비를 본인이 좀 맡아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기네스 규정집 구입부터 심판 섭외, 장비 설치까지 1,000만 원이 넘게 들었고요. 네. 도전 당일엔 독감 후유증과 극심한 통증에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0초의 턱걸이 6회씩 1,900여 세트를 반복했고요. 네. 죽과 마사지 시간을 제외하면 꼬박 24시간을 버텼습니다. 결국 체중 3kg를 줄여며 목표를 달성을 했고요. 이게 오요한 씨는 조별 과제를 끝낸 기분이다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극한 도전인데 이런 도전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앞으로 목표도 있습니까? 네, 오 씨는 어릴 적 왜소한 체구로 살아서 강해지고 싶은 마음이 컸다는 건데요. 특전사 복무 경험과 미국 특수부대원 고긴스의 기록에서 자극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전역 후 아이를 보면서 아빠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도 했고요. 그래서 턱걸이 기록에 도전했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숙.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LAFC 손흥민이 미국 프로축구 데뷔 처음으로 해트트릭 기록했어요. 네, 해트트릭이 되는데요. 사실 2경기 연속골을 터뜨리고 전반에 2골을 터뜨렸을 때 속보들이 날라오기 시작했어요. 2골 넣었으니까 멀티골.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설마 굳이 그 고지대까지 가서 3골을 넣는데 힘을 쏟아야 되나. 그런데
놓더라고요. 이야. 유타주에서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 시티와의 경기였는데 네. 전반 한 2분 좀 넘었을 때 이제 틸만 선수가 공간 패스를 해줬어요. 근데 네. 손흥민 선수가 워낙 빠르니까 뒤따르는 수비수 3명이 쫓아가지 못하고 골키퍼와 1대1 상황. 역시 스피드. 네, 골키퍼가 1대1 상황에 놓치는 선수가 아니니까 가볍게 선제골. 2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니까 사실 경기에 선제골을 넣고 이렇게 빨리 풀어가게 되면 경기를 풀어가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기선을 잡기 시작하고 정말 그 레알 솔트레이크가 정말 거센 반격을 펼쳤는데 수비가 좀 걷어내고 나니까 16분에는 또 가볍게 이번에는 혼전 중에 공을 잡아서 홀링스테드 선수가 가볍게 옆으로 밀어줬어요. 근데 이번엔 중거리 슛. 오른쪽 구석으로 꽂아 넣는 순간에 이게 참 그 국내 해설진도 좋지만 그 현지 해설을 들으면 어나더 레벨이라는 표현이 너무 자주 나와요. 어나더 레벨. 네, 그리고 나서 레벨이 다르다.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손세이션이라는 얘기를 직접 합니다. 손 플러스 센세이션. 예. 그리고 또 이제 EPL에서 신조어가 막 나오네요. 예. EPL에서 들었던 말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그리고 나서 전반전을 2대0으로 맞췄어요. 근데 후반 들어서 한 골을 내주고 조금 이제 약간 위기가 되는 순간에 후반 37분에 또 이번에는 부안가 선수가 공을 뺐었는데 예전에는 부안가 선수에게 손흥민 선수 내줬잖아요. 근데 마치 그걸 갚듯이 본인이 해결해도 될 걸 옆으로 밀어주니까 손흥민 선수가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첫 헤트트릭을 완성했고요. 경기는 4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정규리그 5경기 남았는데 지금 4위까지 갔거든요. 이 정도 되면 뭐 3, 4위 굳힐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포스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MLS 커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더 볼 수 있게 되고 정말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정말 잘 영입했다. 정말 잘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서 6경기 동안 뭐 3승 2무 1패 뭐 전체적으로 승률이 5할이 넘는 한 선수가 바뀌었는데 승률이 5할이 되는 이런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그 앞으로의 행보 정말 센세이셔널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 리그 자체에도 엄청난 에너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 열렸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이 이번에 헌액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이었는데요. K리그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있었는데 김주성, 김병지 또 대한 선수와 함께 선수 부문의 헌액자로 이렇게 선발이 됐습니다. 김호전 감독은 지도자 부분, 정몽준 전 명예회장은 공헌자 부분 이렇게 6명이 들어가게 됐는데 유상철 선수 하면 2002 한일 월드컵 폴란드전이었나요? 그 활약 그리고 또 K리그에서 수비수, 공격수, 미드필드 모두 다 베스트 11에 들어갔던 그런 또 활약 144경기에 나가서 38골 9도움 그러면서 정말 멀티플레이어의 대명사같이 활약을 했고요. 사령탑 지도자로서도 인천을 맡아서 암투병하면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휘해서 정말 진한 감동을 남겼는데요. 이날 수상자는 그 아들인 유선호 씨가 대신 수상을 하게 됐는데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영광이고 또 이상은 유상철 본인의 아버지의 개인이 수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해줬던 모든 팬들과 함께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했군요. 헌액하는데 사실 명예전당 K리그 명예전당은 낯설잖아요. 근데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두 번째인데 앞으로 매 2년마다 이렇게 우리 축구의 전설들을 하나하나 담아가다가 보면 정말 나중에 한국 축구 100년을 맞았을 때 프로축구 100년을 맞았을 때는 정말 주옥 같은 스타들 그러니까 많은 게 축적이 될 거예요. 네. 자, 유상철 선수 생각하니까 마음이 짠한 분들 많을 겁니다. 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우상혁이 값진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잘했어요. 금메달 못 따서 좀 아쉽긴 하지만 값진 성과죠. 값진 성과죠. 우리나라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가서 은메달을 2번 이렇게 연속 따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cm 차이였는데 2m 28, 2m 31 넘을 때만 해도 서서히 예열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올 시즌 본인의 최고 기록이 2m 34였어요. 근데 그걸 딱 넘는 순간에 이거 메달인데? 이제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이런 상황이 보이셨는데 사실 그 동갑내기인 그 해미시커 선수가 1차 시기, 2차 시기 실패할 때 내심 이게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선수 맞아 세 번째도 실수해야 된다. 그런 생각 다 하는 거죠. 근데 이 선수가 넘는 순간에 희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우상혁 선수가 그 1차 시기에 실패를 했는데 해미시커 선수가 이제 2m 36을 1차 시기에 성공하면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사실 2cm만 올려도 힘든데 4cm를 올리고 시도를 하니까 두 번 다 실패를 해서 2m 38이요. 그래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두 번째 메달을 따는데 만족해야 됐는데요. 두 선수 너무나 유쾌했습니다. 서로 축하도 해주고 격려도 그래요.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맞대결을 펼칠 때는 함께 2m 40에 도전하자 이렇게 네. 서로 격려를 하면서 마쳤거든요. 올해 뭐 7번의 우승을 하고 이번에 준우승을 한 번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선택과 집중이 되지 않았다는 좀 아쉬움이 좀 나와요. 그래요? 네, 7번 다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종아리 부상을 안지 않았을 거고 사실 그랬으면 이렇게 큰 부담을 안고 경기에 나가지 않았을 텐데는 아쉬움이 좀 남고요. 근데 뭐 이번 대회 치르면서 은메달 상금 35,000달러하고 또 대한육상경기연맹 포상금 5천만 원을 합치면 대략 한 1억 원 정도의 또 이제 훈련비를 축적하게 됐어요. 네. 이제 아시안 게임도 있고 다음 세계 선수권 또 LA 대회도 있으니까 잘 준비해서 한 번은 그래도 금메달을 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장대 높이뛰기에선 스웨덴의 인간새 듀플랜티스가 또 세계 신기록 세웠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뛰었어요? 6m 30입니다. 와, 세계 신기록 6m 30. 예, 저희가 뭐 흔히 생각할 적에 그 육교 높이가 한 5m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대 하나만 있으면 그 육교를 홀쩍 뛰어넘는. 근데 그래서 진짜 뭐 인간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스웨덴 출신 이 선수가 이제 역대 최고의 선수의 반열에 올랐는데 6m 30을 넘었어요. 사실 이 선수가 6m 10을 넘는 순간에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20cm 남겨놓고 금메달. 자신과의 싸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6m 29였는데 1cm를 높여서 시도를 했는데 2번 실패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 성공하면서 6m 30. 올해 4번째 기록을 세웠고 통산 14번째 신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6m 25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6m 27 그리고 지난 6월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6m 29 그리고 이번에 6m 30. 당분간 이제 올타임 넘버원이라 이렇게 불릴만 한데 사실 이 인간세의 계보는 예전에 그 우크라이나의 부부카 세르게이 부부카 선수가 그 무려 35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6m 15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 기록보다 이제 15cm나 더 나갔고 이제 14번이거든요. 30번 세우려면 앞으로 16번의 기록을 더 세워야 되는데 산술적으로도 세우게 되면 6m 45 이상을 세워야 돼요. 정말 큰 도전이 될 것 같고요. 뭐 또 나오면 이 남자 선수들하고 비교되는 예전에 미녀세 이신바에바 선수 얘기 많이 해요. 여자 선수로는 가장 먼저 5m. 그쪽은 러시아였나요? 그죠, 러시아 이신바에바. 근데 이 이신바에바도 그 36번 그 기록을 세우려고 노력해봤는데 28번에 끝났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점차 이 기록이 깨지려고 있다고는 하지만 기록 경쟁은 정말 점입 가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LA 다저스 오타니가 또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 50탈삼진. 진짜 진기록이네요. 이게 뭐 일반적인 야수로는 그 세울 수 없는 기록이죠.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홈런이 나오면 뒤에 따라붙는 게 도루입니다. 그러니까요. 호타 준족의 대명사. 그래서 예전에는 30-30, 요즘은 40-40. 그러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김도영 선수가 38-40에서 끝나서 호타 준족의 대명사이지만 기록을 못 세웠다 이런 좀 아쉬움이 남았었는데 오타니 선수 지난해에는 54홈런 59도루 그래서 50 클럽을 처음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제 투타를 경험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경기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였는데 5이닝 동안 삼진 5개를 잡아내면서 탐진이 쉬운 4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50개를 넘어섰는데 그 상황에서 그 홈런은 49개였어요. 그런데 이제 워낙 그 마운드에 집중하다 보니까 4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삼진 5개 잡고 내려왔거든요. 그럼 4대0으로 앞선 상황. 이렇게 되면 승리 투수가 되면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운명이라는 게 또 야구의 신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6회 6점을 내주면서 역전이 돼가지고 승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타니 선수 내심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8회 타석에 들어서서 이번에는 홈런을 쳤습니다. 그래서 50홈런을 기록하게 됐어요. 그 순간에 50홈런 50탈삼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승리는 날아갔는데 그 이도류가 되지 않으면 깰 수 없는 기록을 또 하나 세웠거든요. 작년에 50-50 클럽, 올해는 또 다른 50-50 클럽. 근데 오늘 또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선발 투수로만 활약했던 이 선수가 이번 가을 야구가 되면 자기가 불펜 투수로도 등판이 가름할 것 같다. 그래요? 감독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진짜 아무 때나 마운드에 오르는 그런 진풍경이 일어날 수 있어서 오타니 선수가 보여줄 수 있는 그 야구의 진면목은 어딘가 내심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선수들도 빨리 성장을 해서 이런 비슷한 선수 하나 나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오타니 한 개의 끝은 어딘지 저 보니까 구위도 뭐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 볼 구위가. 자, 우리 프로야구에선 한화 노시환 선수가 생애 두 번째로 30홈런 고지 넘어섰죠. 네. 이 선수가 2023년에 31개를 쳐서 홈런을 했었는데 네. 올해 좀 초반에 부진했어요. 근데 지난 16일 기아 원정 경기에서 4회 2점 홈런을 치면서 30호. 네. 또 17일 날 기아 원정 경기에서 3회에 또 2점 홈런을 쳐서 31호. 그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최고 기록과 동률을 기록했는데 네. 사실 뭐 기록을 보면 삼성 디아즈가 47개, 기아 위즈덤이 32개, 데이비스인 32개. 그런데 이제 그 뒤를 노시환 선수가 31개로 쫓고 있거든요. 그 5위까지 보면 유일한 국내 선수예요. 네. 근데 이제 그 경기 후 인터뷰가 정말 감동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김경문 감독이었으면 자기를 이렇게 기용 안 했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달 감독이 이렇게 계속 기용을 시켜줘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가을 야구가 시작되면 본인이 이걸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런 네. 뉘앙스가 숨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 질문은 짧게 여쭤볼게요.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에선 천안 북일고 오른손 투수 박준현이 전체 1순위였습니다. 네. 어느 팀 지명을 받았어요? 뭐 역시 뭐 한 팀이겠죠. 네. 받을 수 있는 팀은 키움인데요. 키움이군요. 네, 근데 잘 알겠지만 한때는 뭐 학교 폭력의 의혹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아버지에 이어서 네. 이제 1순위로 지명이 됐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드래프트 좀 이상한 면이 있었어요. 1순위 빼고 2순위부터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10순위 가운데 4명이 야수. 보통은 네. 투수하는데 야수가 네. 돼 있고요. 또 이 남들은 다 야수 뽑는데 삼성이 올해 투수 때문에 골머리 썩었잖아요. 그래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6명을 투수를 지명하는 그런 해프닝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번 주 꼭 봐야 할 경기 어떤 게 있습니까? 토요일 날 프로축구 K리그의 전북 현대하고 김천 경기 1, 2위 맞대결이거든요. 근데 네. 만약에 지금 승점 66점을 달리고 있는 전북을 김천이 잡아주지 않게 되면 네. 전북이 조기 우승을 확정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요. 지금 이제 9경기 남았는데 네. 승점 한 6, 7점만 받으면 자동으로 정규리그 우승 확정짓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겨주고 김천인과의 간격이 벌어진다면 네. 전북 올해 파죽지세로 명예회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김한수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동료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휘버스의 가버린 친구에게 받침. 이명훈의 노래로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